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11월 5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미국과 가장 많은 관련을 갖고 있고 영향을 받는 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유권자도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알 수 있는 트럼프에 대한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논의가 대단히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저 제가 임의로 이런 논의가 의미 있겠다고 싶은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는 올 가을, 늦가을에 있을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바이든보다 2배 이상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이 정치 경험이 없고 공직을 맡아본 적이 없었던 트럼프가 대중적 인기를 얻은 비결은, 물론 인기는, 이 세속적 인기는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통해서 얻어놓은 상태에서 정계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의 정치적 인기를 얻은 비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이 대선 출마를 공표했을 때 지지율은 3% 미만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한두 달 간격으로 12%, 36%로 이제 일취월장을 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IS의 그 파리, 프랑크 파리 6군데에서 이 무자비한 테러가 있었죠. 네. 이 사건이 있자마자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무슬림 6개국의 미국 출입을 제한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지지율이 폭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정치인과 딴판인 언동을 많이 하는 그러한 정치인입니다. 왜냐? 정치를 안 하다가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다른 정치인과 이 발언이나 행동이 다른 이런 정치인을 보면 한동훈이 떠오르는데, 한동훈 역시 그 정치의 경험이 없이 집권당 대표라는 이 정치 행위에 나섰죠. 이 트럼프가 이제 기존의 정치과 다른 그 언동을 한다는 것은 뭐 흔한 말로 야비한 인신공격이나 이 막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듣고 보면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저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논리다 하는 느낌을 주는 이런 화법을 구사해요. 이른바 마가, 이 마가 또는 그 마가는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이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American First, America First, 뭐 비슷한 말이에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이 레이건 이래의 어떤 그 보수 정치인의 이 기치를 더 거칠게 내세웠던 이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에 그 선거 전국에서 경쟁자인 민주당 힐러리와 토론전을 벌였죠. 바로 이 토론전의 한 장면이 그 트럼프의 그 언어를 좀 알게 해줍니다. 조금 이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트럼프는 이 선거 전국에서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최저임금 정책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 경제를 대단히 중시하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이거에 대한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저소득 저학력층의 불만에 호소하는 이런 그 전법을 구사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엘리트 정치에 대한 환멸과 분노를 유발하는 이런 전략을 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 고학력 백인 유권자들까지 트럼프에 대한 그 지지세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과 비교할 때 5 내지 10%가 앞서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트럼프는 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특히 트럼프가 좋아하는 미디어는 같은 T자로 시작되는 트윗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얼마나 유능하냐 하면,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 힐러리가 쓴 선거 비용의 3분의 1만 썼습니다. 더 쓴 줄. 네, 3분의 1만 쓰고도 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이 홍보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죠. 일단 이 트럼프는 말입니다. 좋은 논란이건 나쁜 논란이건 모든 논란은 장사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가 구사했던 그 언어 가운데는 지금 미국은 참전 용사보다 불법 이민자를 우대하고 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죠. 네. 참전 용사가 받아야 할 대우가 축소돼 있고, 불법 이민자가 받아야 할 대우가 좀 정상보다 우대 쪽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극단적인 흑백 논리적 그 화법으로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인 화법이고 논리적 오류라는 걸 트럼프 자신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러한 오류를 이용하는 화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그의 이 말들은 의도된 그 막말이고, 의도된 막말로 현혹적 선동을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정치입니다. 아까 그 힐러리와의 토론 얘기를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힐러리한테 그 옆에 두고 남편도 못 만족시키는 여자가 어떻게 미국을 만족시키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런 건 아주 즉각적인 그 제2의 상상을 불러일으키죠. 힐러리한테 만족했으면 이 클린턴이 그따위 짓을 했겠느냐. 루인스키가 떠오르죠. 네. 벌써 이제 루인스키도 이제 그 50대 중년을 넘어섰죠. 트럼프가 이 버스, 무슨 봉고차 비슷한 이 소형 버스에서 여자들에 대해서 막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녹음된 테이프가 이제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여자들한테 자기가 뭐 어떻게 키스를 한다는 등, 그 여자들은 상대가 유명 인사인 줄 알면 모든 걸 말 안 해도 내준다. 그런 여자들한테는 우선 키스부터 하고 들이대는 게 최고다. 막 이런 말을 한 녹음 테이프가 이제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선 토론에서 힐러리가 이걸 소재로 트럼프를 공격을 했겠죠. 그러면서 당신은 여성을 개, 돼지, 지저분한 대상으로 이렇게 불렀던 사람 아니냐 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발언이 공개도 된 마당에 그리고 여자를 막 개, 돼지,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변명을 하겠어. 딱 사과합니다. 자기 발언이 잘못됐다. 사과를 하고 나서 갑자기 빌 클린턴 딱 그래요. 그 자리에 이제
클린턴이 있었어요. 힐러리 남편이. 네. 따라만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빌 클린턴?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네 남편은 어땠냐?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딱 그 무슨 말인가 했다가, 웃음이 터지니까, 아주 능청맞게, 나는 말만 했지, 그는 행동으로 옮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그 혈육적 선동만으로 클린턴이 인기를 얻게 됐다는 것은, 트럼프가? 트럼프가 어불성설이죠. 제가 말이 잘못 나오면 그 네. 얘기를 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트럼프는 일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때보다는 훨씬 이 견결한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보수 학술재단 헤리티지에서 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트럼프의 공약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가 더 오르고 있는 것은 막말과 선동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건 시선을 끈 것이고,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매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트럼프의 공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트럼프는 자기가 집권을 하면 에너지, 전기로 대표되는 에너지를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사실 이 경제와 기술 발전은 이 저렴한 전기가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함부로 이 원자력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상당히 무모한 이상주의적, 비현실적 정책이었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 전기를 얻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 하면 풍력, 태양력으로 이 대표가 되는데요. 비싼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이 민주당 정부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전기, 무한정에 가까운 전기가 공급돼야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침 또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챗 GPT라든지 또 AI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엄청난 양의 전기가 소요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 애플에서 수조 원을 들여서 연구 개발해오던 애플카의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른바 그 자율주행의 한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비현실적이고 돈이 들어가가지고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트럼프는 하지 않아요. 돈을 써가지고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무엇보다도 미국은 그 세일 석유,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되는 아주 많은 양의 세일 석유가 발견되고 그것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그야말로 환경오염을 핑계로 지하 화석 연료 채굴을 규제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의 대학에서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고 파낼 수 있을 만큼 파내겠다. 그러면 너무 많이 생산을 하면 또 유가 같은 것이 너무 하락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걱정 마라. 너무 많이 생긴 것은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용 석유가 지금 다 채워져 있지 않은데 그거 채우면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또 아울러서 비용이 적게 드는 원자력에도 관심을 두고,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원자력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소형. 작은 규모의 그 원자력 발전소 SMR에 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서민들한테는 비싸게 먹히는 전기차 지원을 축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전기차가 생산됨으로써 뭐 국가에서 지원금을 뭐 500에서 한 1,500까지 주지만 이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차 값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50에서 100% 이상 되죠. 그래서 이 트럼프는 지난번 대통령이 되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지 않습니까? 파리 기후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배기가스 규제, 그리고 화석연료의 사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 그렇게 바이든이 되자마자 이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들어갔죠. 가입을 했는데,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이 되면 또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자면 이제 징검다리 대통령이 이제 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쉬었다가. 네. 자, 그러면 3연임을 금지한 미국 헌법에서 트럼프는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차차기에도 또 출마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미국은 3연임 금지가 아니라 3번 대통령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연임이 아니라? 네, 3연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되면 거의 1890년대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한 번 대통령이 됐다가 한 번 쉬었다가 또 한 번 하는 일. 이런 일이 이제 130년 만에 이제 벌어지는데요. 트럼프는 교육에도 많은 공약을 내고 있는데, 트럼프가 강조하는 것은 이 대학에 만연해 있는 좌파 막스주의자들을 일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에서도 부모 입장을 더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얘기되는 PC라는 거, 이 PC파들의 이 제3의 성, 동성애, 이런 걸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인간에게는 남자와 여자, 양성만 있다는 이러한 이것을 인정해 놓는 규정을 집어넣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수한 교사는 나이가 들어도 정년에 적용되지 않게끔 우수교사에 대해서 정년을 철폐하고, 시잘데없는 무슨 시민교육, 그 시민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뭔지 알죠? 이런 건 필요 없다. 학교에서는 지식과 기술교육과 애국심을 고취하면 된다. 따라서 특정 종교, 하나의 종교만을 강조하는 종교교육도 학교에다가 다 맡겨야 된다. 지금 미국의 학교에 그 만연하고 있는 마약, 약물, 이걸 소지만 해도 즉각 퇴학시켜버리겠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총기를 소지하게 해가지고 이 총기 난동에 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제 교사들이 이제 완전히 테러 소탕도. 그리고 이 전쟁 전투 경험이 있는 참전 용사들을 학교 보안관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총기 난동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메리카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우리나라 뭐 이제 방송통신대학 비슷한 건데요, 전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4년제 대학 과정을 무료 제공하겠다. 자, 그러면 또 많은 예산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예산 걱정하지 마라. 미국의 이른바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이 사립대학에 얼마나 많은 기부금이 들어가냐. 근데 거기에 세금을 안 물리고 있다. 그 천문학적인 그 명문대학 기부금에 과세하면 된다. 그걸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고, 모든 대학에 대한
인증 심사를 다시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인허가를 다시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급진 좌파 대항을 압박하거나 축소시키기 위해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싫어서 안 가는 사람들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교육 공약을 하기도 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자기는 취임 즉시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혜택을 폐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좀 과장되어가지고 뭐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가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네. 들여다보면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혜택을 폐기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트럼프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단속한다는 건 내쫓는다는 거 아니에요. 혜택을 폐기하겠다. 일단 논란을 일으켜놓고 정확하게 그게 가능하냐? 군대를 동원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놓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현실론으로 돌아오는 이런 화법을 구사합니다. 저는 이 트럼프의 이 공약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미국에 와서 애 낳으면 시민권 주는 원정 출산 폐지. 이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불법 체류자에게도 미국이 네. 자녀들의 경우에는 시민권을 주고 미국에서 낳았으니까. 네, 그래서 앵커 베이비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입주권이나 노동 허가권을 발급해 주는데 그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이 급진적인 언행이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과장되게 알려져 가지고 이 트럼프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됐을 때 백인 녀석들이 네. 이 유색인종을 막 길거리에서 대놓고 막 모욕을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에 있는 내 막내도 그런 걸 보고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불법 체류자를 이렇게 정상화시키면 적법 체류자는 더 보호되고 보장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영주권이 있거나 확실한 시민증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더 보호되는 조치가 또 역설적으로 되는 건데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는 불법 입국자의 배후에는 이러한 인신매매라고 할 수 있는 브로커들이 있다. 이러한 브로커들을 발본색원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 했잖아요. 멕시코와의 국경에 다 장벽을 설치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제 깁니까? 불가능해요. 장벽을 설치하는 거. 근데 내가 언제 전 노선을 다 장벽 설치하겠다고 그랬냐? 쉽게 오갈 수 있는 데만 장벽 설치하고 나머지는 이 CCTV 같은 거 설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일단 자기가 뭘 팍 내질러. 그러면 사람들은 반대를 하기보다는 불가능한 걸 내질리면 그게 가능하냐? 가지고 그거의 가능 여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한 발 싹 물러나면서 이렇게 도로나 쉬운 곳에다만 장벽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감시 카메라 하면 되지 않냐? 그건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논쟁의 기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공약은 이게 외국에다가 쓸데없이 미국 돈을 쓰지 않겠다는 거고, 불가피해서 쓰게 되면 이 동맹국에게 이 전쟁 비용, 안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 나토에다가 니들
비용 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안 내면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유럽에서 그냥 들끓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유럽 애들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입 바른 소리들은 또 잘하고 잘난 체들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물먹은 게 이 독일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메르켈이에요. 메르켈 같은 독일 지도자, 프랑스, 이런 걸 아주 우습게 알아요. CS 돈도 안 되고 얻어먹는 놈들이 뭐 이렇게 잘난 척까지 하려고 해. 이런 시각이 트럼프한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메르켈이 이 트럼프를 상당히 싫어했는데 사실 메르켈이 그 재임 당시에는 독일 국민으로부터 아주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메르켈이 정책의 부작용이 지금 독일에 심각하게 나타나가지고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 있어서 트럼프는 모든 나라에 상호 동일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에 사실 여러분들 이제 서부에 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많냐면 홈레스. 예,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노숙자들을 또 밥 주는 데도 있어요. 그 밥을 주면 미국에 있는 처럼도 가끔 이제 노숙자들 밥 퍼주는 이 봉사활동을 가고 봉사라고 뭐 취미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가면 그건 좀 이렇게 와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맛있는 걸 좀 처음엔 싸줬대요. 다 안 가져간대요. 이걸 내가 왜 가져가 무겁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막 주는 옷 같은 거. 네.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이제 저놈도 한 벌씩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입고 다닌다고. 그런데 사실 그 뭐 예전에는 그 히피가 있었는데 요즘 미국 사회에서 이 노숙자 문제는 참 크죠. 보기 싫죠. 무엇보다도 노숙자를 정리하겠다. 그래서 일단 치료가 필요한 노숙자는 병원에 보내겠다. 다음으로 재활이 필요한 노숙자는 재활원으로 보내겠다. 병원과 재활원을 거부하는 자는 체포 수감하면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의회 권한이 지나치게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분야가 있어요. 특히 그 미국의 의회 예산. 원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돈에 관심이 많아져요. 돈에 관심은 젊어서 많아야 돼. 왜? 앞으로 쓸 시간이 많잖아. 근데 늙어갈수록 쓸 시간이 없어지잖아. 네. 근데 돈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는 게 난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참 희한해요. 그건 뭐 지식인이건 아니건.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말재간꾼 그리고 아주 괜찮은 학자고 뭐 한국의 국보 석학이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아주 옛날인데 양주동 선생이 있었잖아요. 양주동 박사. 영문학을 전공한 아주 업적이 많은 국문학자 겸 문학평론가인데 이 양반이 말입니다. 도남동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주머니에 3천만 원짜리 예금 통장이 있더래요. 그때 3천만 원이면 지금 한 3억 이상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늙은이들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점점 돈에 집착하는 거. 미국 의회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의 국회의원, 미국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59세예요, 59세. 정년이 없어. 7, 80대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의회가 말입니다.
네. 이제 예산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초과해서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음. 그걸 간섭하고 통제할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은 맞아. 근데 어떤 권한까지 있냐면 의회가 정해준 예산을 덜 쓰잖아요. 네.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것도 못하게 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그 예산권 아닙니까? 이건 초과하는 것을 간섭하는 건 되겠지만 예산을 아끼는 것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미국이 이 항시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게 아니냐. 상당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러한 공약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한국하고도 비슷해요. 한국이 이제 미국 따라가니까. 이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에 그 선출되지 않은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뭐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네. 이런 거 싹 다 정리해가지고 대통령 감독하에 두겠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많이 것을 정리했어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이제 검사들 중에 좌파들이 또 있습니다. 미국의 검사는 한 57, 8% 정도를 이제 선거에 의해서 뽑아요. 그런데 이 법무부 또는 FBI와 관련된 이 검사들 중에 좌파가 많은데 이 좌파 지방 검사들을 척결하겠다. 얘들이 선거에서 검사 또는 검사장이 되는데 지원하는 배후 세력이 투기펀드, 조지 솔로스와 같은 투기펀드고 그들의 배경에는 딥 스테이트라고 얘기되는 그림자 정부가 연결되어 있다고 트럼프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여기 딥 스테이트나 그림자 정부까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더 이상 언급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도 한국이 미국 여러분들 한국에서 좀 골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미국에서 온 거의 수가 많아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는 공통점이 꽤 있네요. 공통점이 아니라 미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미국을 닮아가는 좋은 건 안 배우고 나쁜 거 배우는 이른바 아메리카나이즈가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경화선생님 알지 모르겠는데 한 20, 30년 전에 한국에서 자녀 교육에서 피아노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네. 피아노 안 배우면 죽은 줄 알았죠? 아이들. 그거 다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이건 뭐 민주화 운동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교내 비리를 척결한다고 해가지고 총장실 가서 대못 박는 짓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건 미국 따라하는 거예요, 다. 네. 그건 다 미국에서 온 것들입니다. 총장실 점거. 네, 총장실 점거. 집기 뭐. 네, 그거 다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직자가 이 퇴직 후에 관련되는 기업에 취업하는 거, 이것도 미국에서 배운 겁니다. 이런 거 다 금지하겠다. 그 다음으로 이 주택정책으로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엄청난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럼 당연히 이건 도심지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래? 걱정 마라. UAM이라는 거. 이 비행기 택시. 요즘 현대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UAM이 아마, U는 urban, 교외. 그 다음에 A는 오토매틱과 오토. 뭐 이런 거겠죠. 이걸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그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미국의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런 그 예측을 좀 해보는데요.
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이 경합 지역이 얼마 안 됩니다. 50개 지역에서 이렇게 상수 비슷하게 굳어 있는 주가 한 20여 개, 20여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민주당 지지가 많이 나오고 대부분 이 공화당 지지가 많이 나온 주가 20여 개씩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 선거인단 수를 가지고 네. 이 한 표라도 더 이기면 전부 독식하는 이런 간접 선거 제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선거 때마다 경합주를 이기는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를 해요. 그것도 그냥 경합주라고 하면 되는데 한국 기레기들은 이걸 꼭 막 스윙보트인지 뭔지 막 이상한 용어를 쓰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경합주가 언제나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한두 군데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미대선 경합주 첫 번째 지도인데 이건 아마 지난번 대선 때는 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 서남부의 애리조나 그다음에 중부의 위스콘신과 미시간 위스콘신과 미시간 사이에 다른데 경계선보다 좀 넓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미시간 호수예요. 아우, 네, 그러니까 넓게 있는 겁니다. 호수가 엄청 크네. 아마 이 호수가 경상남북도보다 더 클걸요. 네, 세계 10대 호수 가운데 하나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서부로 가서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건 옛날 경합주예요. 최근 경합주는 조지아가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합주 한번 사진을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언제 경합주냐? 이게 2020년으로 되어 있어요. 2020년.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길 때 네. 경합주네요. 그래서 역시 또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 조지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조지아가 지금 엄청나게 트럼프에게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 주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조지아는 완전히 초박빙이었어요. 12,028표 차였고, 바이든이 승리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지지율인 거예요. 미시간 2.8%, 펜실베니아 1.2%, 애리조나 0.31%, 위스콘신 0.62% 이런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 경합주를 이기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 경합주에서 이 트럼프가 바이든을 여론조사상으로 2에서 5%씩 거의 모든 경합주에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여론 지지율보다 경합주 지지율이 더 중요해요. 선거인단 독식하는 거니까 한국의 그 총선처럼 한 표라도 이기면 다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경합주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조지아 아래가 이제 플로리다인데, 네. 이 조지아는 지금 이 트럼프가 형사 기소되어 있는데 관련된 그 지역이기도 한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도가 있습니까? 아까 그 세 개가 전부 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여기 아마 그 네바다라고 하나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네바다 있죠? 여기도 경합주예요. 예, 6개만 딱 있는 게 아니죠. 네바다. 네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그러니까 꼭 경합주가 6개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위스콘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 그 다음에 조지아. 그 다음에, 조지아가 여기 있죠. 네. 조지아. 그 다음에 여기 펜실베니아가 미시간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이제 그 경합 6주로 얘기되고 있는데 한 이렇게 6개 내지 8, 9개
여기에서 누가 이기냐가 아주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알래스카에 이제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 있죠. 하와이 있고. 이제 미국 지도인데, 이제 제가 한글로 되어 있는 지도를 좀 찾아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참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별로 하나의 이 정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네, 주정부. 다 달라요. 상원 의원 임기도, 다른 주가 따로 있어요. 임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기 때문에, 연방 정부 아니라 주정부가 하나의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닙니까? 네. 연방 정부도 간섭할 수 없는 주정부만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나라고, 더 이상 자세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2번인가, 한 번 갔다 왔는지,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은 한두 번 갔다 와가지고, 미국, 중국 갔다 왔다고 할 수가 없죠. 제가 중국은 한 30, 40번 갔으니까, 그래도 중국은 좀 안다.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아주 천하비지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텍사스 같은 데들이, 이런 데들이 인구가 막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부동산 가격이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날씨도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면, 이 고령 인구들은 따뜻한 지방을 좋아하잖아요. 네. 네, 이런데. 아리조나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예, 고령자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한국은 이제 부동산까지 저렴하니까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인출하고들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렇죠, 예. 특히 이제 텍사스 휴스턴 이런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좀 논매고, 우선, 트럼프에 대해서 말할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방송 모두에, 오늘 논의를 대단히 이제 비체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에게는 사법적 위험이 지금 상존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할 때는 이제 304석의 선거인단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트럼프는 탄핵을 2번 당했어요. 탄핵에 이제 최종 단계에서 성사는 안 됐지만, 트럼프가 이제 탄핵이 제소된 첫 번째 것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입니다. 바이든이 이제 부통령을 하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이 바이든은 차기의 경쟁자였겠죠. 네. 근데 이제 바이든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기업의 이사예요. 바이든의 아들이? 네, 바이든의 아들이. 그런데 이 천연가스 기업이 부패 스캔들이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너 똑바로 수사 안 하면 2억 5천만 불 약속한 원조 중단하겠어. 이런 전화를 한 것이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권 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탄핵 제소가 하원 본회의에서는 가결됐는데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원이 이렇게 다 있으면 헌법재판소 같은 거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한국하고는 의회 제도가 많이 다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에 패배했을 때, 이 의사당 난임 선동을 했다는 혐의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트럼프가 했던 말들이 이제 영상 처리된 게 있는데, 막,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해가지고 막 트럼프 팬덤들이 막 의사당에 난입해가지고 김을 파괴하고 그러다가, 적지 않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란 선동의 배우자다. 해가지고 대통령기를 일주일 남기고 탄핵 취소됐어요. 이제 대통령 패배하고 나서. 근데 임기는 남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결과.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이제 부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법 위험, 이 사법 리스크로 2023년에 이 성인 여배우와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13만 달러를 회사 돈으로 줬다는 것으로 맨하탄 지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모함이다라고 반박은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또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옛날 우리나라 노무현이가 그 뭐 전산화한 청와대 자료, 국가기밀서류를 자기 그 봉화로 옮겼다가 이명박한테 이제 전통 당했던 일이 있잖아요. 네. 트럼프도 백악관의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또 기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이 트럼프가 이제 원래 디센티스하고 2위, 네. 3위가 그 여자 헤일리, 그 헤일리는 안 되겠대요. 보니까 좀 무능해 보여요. 내가 헤일리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 트럼프의 정책이 좋으니까. 디센티스도 그렇고, 이 정책에 갖고 있는 이렇게 어떤 모순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을 않고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조를 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트럼프가 선택했던 정책을 바이든이 전혀 별로 고친 게 없어요. 기후협약 말고는. 특히 미국을 강하게 하고 미국의 이권을 추구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비판했으면서도 손을 안 댑니다. 미국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정책들은. 그래서 총 그 4건의 형사 기소가 되어 있고, 이 혐의를 받는 건수가 90건이 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죠. 네. 자, 그러나 이 트럼프는 이 4년간의 와신 상담 끝에, 아직 4년은 다 안 됐지만 그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일기 집권 때보다 훨씬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설계된 2차 집권 계획을 아까 얘기했듯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대선 출마했을 때보다 훨씬 이 소탈한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 부동산 그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출신이 뭐 부르주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서민적인 모습을 이제 새롭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트럼프의 인기를 얻게 하는. 그런데 이 트럼프를 이제 기소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특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은 특별 검사 아닙니까? 네. 아마 그 성추문 입막음 그 혐의 같아요. 그걸로 이제 특검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특검 위에는 그 검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장은 여자예요. 그리고 특검이 있는데 이 트럼프의 성추문을 수사하는 네. 남자 특검과 특별검사와 여자 검사장의 불륜이 이제
불륜이 이제 들통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로남불도 한국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훨씬 오히려 사태가 더 유리하게 됐죠. 네. 이런 운들이 따라가지고 트럼프는 위기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그리 우리가 흔히 뭐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고수업 칠 때도 그러는데 사실 역사가 운칠기삼입니다. 예, 이 머리 좋은 놈이 끈질기게 노력하는 놈 못 따라가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놈이 운수 트이는 놈 못 따라가는데 사실 그 운수가 트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머리도 좋고 노력도 합니다. 아마 트럼프가 그런 사람 같지 않나 하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그 정치인의 그 언어 능력, 특히 미국 같이 넓은 나라에서는 그 연설 능력, 이런 것이 그 정치인의 지지자를 넓히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는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연설 중에 이제 몸 개그도 해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거침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화당 경선 전국에서 뭐 경선은 뭐 파죽지세로 이겨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드센티스가 2위 드센티스가 이제 표차가 많이 나니까 사퇴를 냈잖아요. 후보 사퇴. 그리고 이제 3위였던 헤일리는 남아있잖아요.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토론을 하는데 트럼프가 헤일리한테 2등도 사퇴했는데 3등이 왜 남아있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막 웃음거리를 유발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를 재미나게 해주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머의 호소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는 연설을 듣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요. 물론 혐오감도 유발을 하는 소수가 있지만 지금 아까 이 4건으로 트럼프가 기소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 대선 불복을 선동한 거. 그 다음에 조지아주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아까 12,000표 차이로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때 또 트럼프가 조지아주 지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확실하게 똑바로 해놓으라고 막 소리를 친 그 녹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대선 전복을 시도한 혐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기밀 문건을 유출한 거. 반출한 혐의.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추문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기소된 건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범죄자들이 기소된 자들이 찍는 이제 사진 있잖아요. 머그샷. 그걸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왜 찍은 거냐면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에 전복 시도한 혐의 때문에 찍힌 건데 이거 찍고 나서 엄청난 이 선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걸로 상품을 막 만들었죠. 그야말로 위기를 이제 기회로 바꾸는데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가 쓴 책이 뭐 거의 20권 가까워요. 물론 뭐 주변에 도움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이제 거래의 기술이죠. 뭐 The Art of Deal일 거예요. 이른바 그 협상 기술을 정치에도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국에다도 막 6배 올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트럼프가 올려달라고 하는 것만큼 바이든 다 올려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르진 않은데, 일단 6배 올려달라고 하고, 상대를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적정선에 이제 타협을 하는, 그건 북한에다도, 여러분과
이 김정은과 회담에 앞서서 한국 국회에 와가지고 막 얼마나 북을 막 몰아붙였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협상을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거래 기술에서 이 트럼프가 말하는 이 사업의 11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에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걸 한번 소개를 하면, 나에게 거래는 하나의 예술이다. 거래 자체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나의 생활에 일정한 공식은 없다. 이건 역사와 세상의 변화에 이 선별적으로, 변별적으로 임기응변과 적재적소식 대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말하는 협상과 관련된 논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업 11원칙을 지금부터 제시를 하면, 크게 생각하라.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 선택의 폭을 최대한도로 넓히라. 발로 뛰면서 시장을 조사하라. 그 다음에 지렛대를 사용하라. 근데 이제 지렛대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막 거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뭐 이렇게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한다는 거. 상대방을 뭐 능력, 인격적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걸 하면 너한테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가. 그게 안 되면, 이거 안 하면 네가 얼마나 큰 손해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사업과 관련되는데, 부동산을 고를 때는 입지보다는 그것을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을 이용하라. 이 언론을 이용하려면 약간의 허세, 과장과 환상을 기레기들한테 심어줘야 된다. 그래, 자기는 이걸 허세나 환상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명명하면 건전한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념을 위해서 저항하라.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쁜 사람은 징벌하되 이용거리가 있을 때는 다 이용해 먹은 다음에 징벌해도 된다. 트럼프가 가장 못난이라고 생각한,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이 남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자기 이익도 없는데 남이 하는 일을 이 저지해서 쾌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실패자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 물건의 생산은 최고의 것으로 하라. 그 다음에 희망을 크게 갖고 비용을 적당히 써라.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나에게 거래는 하나의 예술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이 재미나게 해준다는. 이 트럼프의 할아버지는 스웨덴 출신의 이민자였습니다. 그리고 거래 기술을 읽어보면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을 이제 폭행했던 적이 있다. 음악 선생을 때렸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실력이 없는 선생이 뻔뻔하게 잘난 체를 한 것 같아서 이제 때렸다니까 문제 어린이였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의 아버지가 군사기술학교에 보냈어요. 네. 군인이라는 학교가 아니라 군인식으로 학생들을 이제 훈련, 디스플레이 시키는 굉장히 고급 학교예요. 이런데 기술학교, 미국 기술학교들은 다 뭐 비싸지. 1년에 뭐 4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1억 정도 그 이상 드는 학교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대학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이 뭐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는 그 도서관 가서 책을 볼 때 더 많은 시간을 경매 물건을 살피는 일의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 당연한 말이지만 얼마나 오래 일하는가 보다 무엇을 얻는지가 중요하다. 성취와 성과가 없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던 건데 트럼프는 술을 일절 못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국제 외교에서도 건배를 할 때는 와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음료수로 하는 모양이에요. 의외네. 네, 트럼프는 그건 또 한동훈이하고 닮았지. 나와 내 인생에서 자랑거리라고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난관을 잘 극복한다는 점. 이 트럼프가 이 부동산 사업을 엄청난 성공을 했지만 딱 4번의 이 망한 네.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사업술은 사실은 그 이렇게 중국 춘추전국 이야기를 읽어보면 트럼프하고 좀 비슷해요. 중국 고전에서 나오는 아까 뭐 협상의 기술 같은 거 네. 이런 걸 보면 중국 춘추전국의 그 제자백가 중에 종횡가라고 있잖아요. 네. 유세하고 협상하는 그 종횡가의 원칙하고 또 흡사합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 트럼프가 권장하는 도서가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이고 그야말로 이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타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 이건 또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트럼프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써온 이 같은 재능들을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훌륭히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일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다시 거래를 위해서 한층 더 큰 거래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트럼프에 관한 논의는 제가 준비한 양의 60%밖에는 해결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적당한 때, 네. 트럼프가 논의되면 이 새롭게 안 사실이거나, 새롭게 불거진 현안들이 있으면,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이 트럼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발췌한 것이 있는데, 발췌한 것은 들여다보지는 않았고, 물론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제가 직접 메모해온 내용으로만 그 논의를 일관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겨우니까 또 적당 시간에 네. 또 트럼프와 미국 대선 얘기는 현안이 이제 더 돌출할 때 다시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3월 10일 특집 왜 트럼프인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